마쿠닉, 잊혀진 이란의 소인 마을, 그 충격적인 비밀과 경이로운 생존력, 한국어 각색 및 학장 버전. 서론, 미지의 땅, 경이로운 이야기의 서막.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자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성공과 생계라는 삶의 굴레 속에서 돈과 인간관계에 치여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정작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늙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슬프고도 절절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1부. 낡은 시골집의 외로운 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깊은 밤, 한국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낡은 기와지붕 틈새로 스며든 차가운 빗방울이 흙바닥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고 있습니다. 허름한 시골집 안, 희미하게 깜빡이는 백열등 불빛 아래 이른한 살의 박순자 할머니가 삐걱거리는 낡은 대나무 침대 위에 힘없이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할머니의 그림자가 벽에 위태롭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콜록, 콜록.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밤의 고요함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할머니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더듬어 찾아보지만 쇠약해진 몸에는 이불을 제대로 당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간신히 무릎까지만 덮을 수 있을 뿐입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예풍은 마치 할머니의 외로운 심장을 파고드는 듯 시리고 차갑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끈거리는 몸의 고통을 애써 예면하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병마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어지럽습니다. 침대 옆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외부 세계와 할머니를 이어주는 유일한 창구인 낡은 휴대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하나하나 누릅니다. 자신이 모든 희망을 걸었던 첫째 아들, 민준이의 번호입니다. 신호음은 길게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갑고 기계적인 자동 응답 메시지뿐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실망감을 애써 누르며 둘째 딸 지영에게, 그리고 셋째 딸 수현에게, 넷째 딸 은서에게 차례차례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7남매 중 누구 하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바쁜 게나? 할머니는 마치 자신에게 묻듯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박 할머니는 한때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억척같이 7남매를 키워냈습니다. 그 험난했던 세월이 마치 짧은 활동사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날 무거운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읍내까지 걸었던 기억, 아이들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 맨발로 질퍽한 농기를 헤치고 품을 팔러 다녔던 기억, 배고파 우는 막내딸에게 마지막 남은 밥 한 숟갈을 떠먹이고 자신은 굶었던 기억. 어느 해 겨울, 첫째 아들 민준이가 폐렴으로 심하게 앓았던 밤,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목소리는 쉬어 갈라졌지만 아이를 위한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셋째 딸 수연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던 낡은 결혼반지까지 팔아야 했던 날의 아픔도 생생합니다. 내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할머니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애미가 이렇게 아픈데 어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나. 한때 7남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제 살 길을 찾아 오래전에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늙고 병들면 자식들이 돌아가며 자신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자신이 어릴 적 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돌보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할머니의 소박한 꿈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벌써 몇 달째 병석에 누워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몸은 불덩이 같았지만 자식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따뜻한 손길, 배고플 때 끓여줄 따뜻한 죽 한 그릇, 아플 때 건네줄 다정한 위로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슴을 움켜쥐며 터져 나오려는 기침을 힘겹게 참아냅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낡고 색이 바랜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7남매가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 곁에 옹기종기 모여 찍었던 그 시절의 사진. 이제 그 사진은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집니다. 어미가 고생하는 것은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할머니는 목 메인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애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첫째 아들 민준이가 서울로 떠나던 날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던 아들의 앳된 얼굴. 둘째 딸 지영이가 시집가기 전날 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라고 속삭였던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약속들은 이제 바람처럼 흩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밖에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고 있습니다. 낡은 지붕 틈으로 새어 들어온 빗물이 바닥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듭니다. 박 할머니는 힘없이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희미하게 뜨여있는 눈동자에 절망감이 어립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싶지만 다리에는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현기증이 덮쳐왔고 할머니는 침대 아래 차가운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보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할머니는 의식 저편에서 희미하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약해서 빗소리에 묻혀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텅 빈 집 안에는 차가운 바람 소리와 할머니 자신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질 뿐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바닥을 기어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낡은 가족사진 액자를 부서질듯 힘껏 끌어안습니다. 마치 그것이 꺼져가는 생명의 온기를 붙잡아줄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할머니는 자문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육체의 고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은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에게 철저히 잊혀졌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차가운 내 벽 사이에서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 자식 중 하나라도 찾아와 줄지 모른다고 희미한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부, 자식들의 세상, 어머니는 없었다. 이른 아침에 희미한 햇살이 시골집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방 안을 감싸고 있는 싸늘한 냉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여전히 대나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던 기침 소리마저 멎었고 이제는 희미한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머리맡에 낡은 휴대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길러낸 7 자식들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병마와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녀의 자식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첫째 아들, 민준. 그는 번쩍이는 고층 빌딩의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양복,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컴퓨터 화면에 고정된 시선. 그의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라는 발신자 이름이 떴지만 그는 짜증스럽다는 듯 힐끗 보고는 망설임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또 엄마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지금 한창 바쁜데.
그는 투덜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대기업의 중역이 된 민주는 매일같이 프로젝트 마감과 회의, 그리고 중요한 접대에 시달렸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에게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그에게 호강이란 매달 어머니의 통장으로 몇 푼의 돈을 보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예전처럼 여전히 건강하시고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부산, 더 남쪽의 항구 도시, 부산. 둘째 딸, 지영. 그녀는 시댁의 비좁고 어수선한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울어보채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마당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던 남편이 묻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 온 것 같은데 왜 안 받아?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아휴, 어머니는 이제 늙으셔서 별일 아닌 걸로 자꾸 전화하신다니까요. 애도 봐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는데 받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친정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던 딸이었지만 멀리 시집 온 후로는 시댁 식구들을 우선시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어머니는 혼자서도 괜찮으실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가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남편과 아이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옷 한 벌 사 입히기 위해 당신은 낡은 옷을 기워 입으셨던 어머니가 지금 낡은 시골집에서 홀로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대구, 또 다른 도시, 대구의 번화한 시장. 셋째 딸, 수현. 그녀는 좌판 앞에서 쉴 새 없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흥정하는 소리, 물건 값을 외치는 소리로 시장은 시끄럽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잠시 꺼내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 엄마네. 지금 한창 바쁜데 또 왜?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대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그녀에게 하루 장사를 쉬는 것은 곧 하루 수입 전체를 날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는 것은 시간 낭비, 차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잖아. 별일 없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손님과의 계산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는 그저 바쁜 일상 속의 기차는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근교의 작은 도시, 넷째 딸, 은서. 그녀는 박 할머니가 사는 시골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머니를 찾아뵐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시집살이가 고된 탓입니다. 그녀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키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고 은서는 어머니라는 발신자 이름을 보고 망설입니다. 받으려던 찰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 전화냐? 또 내 친정. 이 집안일에나 신경 써. 시집 온 이후 그녀는 새로운 가족의 엄격한 규칙과 시어머니의 눈치 속에서 점차 자신의 어머니를 잊어갔습니다. 혼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속까지 팔아야 했던 어머니의 희생은 이제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인천, 다섯째 아들, 태호. 그는 인천의 한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온몸이 젖은 채 시끄러운 기계 소음 속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지만 그는 기계 소리에 묻혀듣지 못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야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가 또 별일 없이 안부 물으시려나 보네. 저녁에 전화 드려야지.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고된 노동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대전, 여섯째 딸, 서아. 그녀 역시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보고서 작성과 야근, 동료들과의 잦은 회식에 치여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녀는 습관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일과 삶의 쳇바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 마지막으로 막내딸, 하윤.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랐던 그녀는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녀는 마침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휴, 엄마 또, 지금 바쁜데, 내일 전화해야지. 하지만 그녀에게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미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 돈 문제, 개인적인 약속들. 그녀는 매달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그것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했다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돈보다 더 간절히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 바로 딸의 따뜻한 목소리와 관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낡은 시골집. 박 할머니는 희미한 숨을 내쉬며 누워 있습니다. 천장에 얼룩진 무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고통 속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사랑하는 자식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어머니는 그저 희미하고 아련한 기억일 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그렇게 바쁜 게나. 할머니는 다시 한번, 이제는 거의 소리조차 되지 않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낡은 가족사진 액자를 더욱 세게 끌어안습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희생하고도 결국 자식들에게 잊혀진 늙은 어머니의 슬픔을 대신하여 하늘이 울어주는 것처럼. 3부. 너무 늦은 후회, 남겨진 교훈.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낡은 시골집 구석구석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어와 박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 위로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대나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이제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낡은 가족사진 액자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이 길고 외로운 마지막 잠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라도 되는 듯이. 베개 밑에는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쓴 서툰 글씨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돈이 필요 없다. 너희가 필요할 뿐이다. 하지만 그 애절한 마지막 메시지는 아직 아무에게도 읽히지 못한 채였습니다. 끼익 낡은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웃에 사는 김 할머니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박 할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간단한 음식이라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는 오랜 친구를 위한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늘 들려오던 박 할머니의 힘없는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순자씨, 순자씨. 김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박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죽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침대 위에 누워있는 박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순자 씨가 갔네. 갔어. 김 할머니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박 할머니가 꼭 끌어안고 있는 가족사진 액자와 베개 밑에 쪽지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쯧쯧. 며칠통 기운이 없어 보이더니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원. 김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침대 옆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씨 팔자도 참 기구하지.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저 7남매를 어떻게 다 키웠는데. 논밭 다 팔아 자식들 공부시키고 비 오는 날 넘어져도 쌀가마니는 꼭 짊어지고 오던 사람이었는데. 쯧쯧. 자식들 다 소용없네. 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박 할머니가 생전에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자랑을 할 때면 희미하게 빛나던 눈빛. 첫째는 서울서 큰 회사 다녀. 둘째는 벌써 손주까지 봤어. 막내는 가게를 차렸다지 뭐야라며 뿌듯해하던 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깊은 외로움.
요즘은 통 연락들이 없어. 다들 바쁜가 봐. 라며 쓸쓸하게 내뱉던 혼잣말들. 자식들이야 바쁘지. 바빠서 제 어미 죽는 줄도 몰랐지. 김 할머니는 씁쓸하게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박 할머니의 낡은 휴대폰이 유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막내딸 하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려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막내딸의 밝고 경쾌한, 하지만 너무나 태평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하윤이야. 며칠 동안 정신없이 바빴네. 이제야 한숨 돌리고 전화했어. 별일 없지? 엄마 건강은 좀 어때? 김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휴대폰을 박 할머니의 차가운 귀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막내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또 주무시나? 에이, 그럼 이따 저녁에 다시 할게요. 끊어. 뚜뚜뚜 통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더 이상 사랑하는 막내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전화 한 통을 기다려왔는지 말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할머니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씨가 갔어. 요 며칠 알아누웠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으니 자식들은 바빠서 못 온다네. 김 할머니의 말은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텅 빈 시골집안, 박 할머니는 이제 숨 쉬지 않는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손에는 가족 사진을, 곁에는 아무도 읽지 못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채, 밖에서는 구름이 말없이 흘러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평생을 희생하고도 결국 외로움 속에서 눈을 감은 늙은 어머니를 위해 대신 울어주는 듯했습니다. 결론, 남겨진 자들의 목,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슬픈 여운은 단순히 박 할머니의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무거운 질문, 만약 자식들이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 라는 가정법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많은 중장년, 노년층 시청자들, 특히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이제 자식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박 할머니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안타까움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과거 자신들이 부모님께 그러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막내딸의 너무 늦어버린 마지막 전화 한 통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효도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는 바로 그 순간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단 어느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고 노인들이 소외되는 현대 사회의 슬픈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자식된 도리란 무엇인가?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이 과연 부모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가? 박 할머니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 한 통, 따뜻한 식사 한 끼,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안녕하신가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나요?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쪽지처럼 부모님은 어쩌면 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와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걸었던 전화에 더 이상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은 것들보다 어쩌면 놓쳐버린 순간들이 훨씬 더 소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